1979년 12월 12일 저녁 6시 50분 무장한 병력이 국군 보안사령부를 출발한다. 어둠을 뚫고 이들이 향한 곳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공관이었다. 순식간에 공관 밖을 장악하는 무장병력. 이들은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었다. 급하다니. 그래, 뭡니까? 총장님께서 김정희로부터 돈을 많이 받으셨더군요.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김재기가 그런 말을 했어? 가셔야겠습니다. 내가 기념사령관이야.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그런 조사에 응할 수 없어. 대통령의 재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기를 드는 순간 이 총성은 12.12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총장님 가시오. 대통령의 재가는 없었다. 빨리 따라가지 않고 뭘 굴냐? 국군의 명령체계를 파괴한 명백한 군사 반란.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그날의 혼란을 알아챈 국민은 거의 없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대한민국을 탈취했다. 정승화 총장이 네. 포스타잖아요. 네. 대한민국 현재 포스타가 몇 명이냐면요. 7명이에요. 진짜 현재요? 네. 참모총장이라고 하면은요. 사실상 군의 넘버 1이에요. 넘버 1을 넘버 2도 아니고 한참 밑에 보이지도 않는 별 2개짜리가 감히 총칼을 겨누고 연행을 해? 아이야, 이건 진짜.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없고 이런 걸 하극상이라고 그쵸. 하는 거죠? 하극상이죠, 하극상. 이 시원 씨가 최원정 아나운서 집에 가서 내일부터 내가 MC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 비가 약하다. 아니 이거는 뭐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와서 해. 근데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일단 계급은 더 높잖아요, 전두환보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간 건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거든요. 당시 미 대사관이 볼 때 한국의 권력에 세 사람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그런데 뭐 그냥 총리였을 뿐이지 어떤 권력 욕망도 없습니다. 정승화 총장, 정치적인 군인이 아니라 야전 군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인 합수본부장. 이 사람에게 권한이 쏠린다고 봤습니다. 전두환이 10월 27일에 최초로 합수본부 회의를 했는데 네. 중정차장, 검찰총장, 치안본부장이 왔습니다. 당시에 참관했던 사람의 얘기로는 이전에 상급자였던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단순 명쾌하게 좌중을 휘어잡고 명령을 내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권력을 행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마치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지금 전두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네요. 합수본부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거의 총장이나 장관을 무시하고 멋대로 정치적인 행위와 판단과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드라마였다는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전두환이 이렇게 상속에 딱 앉아 있고 소장인데 그 옆에 그 도열 아저씨 이렇게 쭉 장군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전두환 소장보다 계급이 높은 중장도 있어요. 선배. 근데 어떻게 상속에 앉아가지고 다 이미 휘어잡은 거죠. 최규하 권한대행이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을 찾아와서 최소한 90% 득표율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승화 총장이 아니 그런 짓 하지 마라. 어떻게 합수부나 보안사가 정치에 개입하냐. 만류했다는 겁니다. 11.6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시해된 비상사태였지만 이건 자연히 대통령이 사망한 것이지 이게 쿠데타나 혁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두환은 마치 이게 쿠데타나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처럼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승화 총장이 전두환을 좌천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전두환의 수행 부관이던 분이 12월 초에 육군본부에 들어갔더니만 다른 부관들이 어이
전 장군 언제 떠난다고 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 또 12월 8일에 합수부 간부가 정승화 총장을 면담했는데 반응이 싸하더라는 거예요. 전두환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떠났다. 심지어는 미8군 사령관도 알 정도로 아이고.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또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승화 총장만 제거하면 내 운신의 폭이 훨씬 커질 텐데 이런 계획과 생각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걸리는 사람 장태환 장관은 똑같이 회유를 하려고 했대요.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장군님한테 드리는 돈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치권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바로 뭐가 이렇게 열어보시는데. 네. 돈과 함께 편지를. 얼마인가요? 우리 얼마인지가 궁금해. 100만 원. 100만 원? 형님, 얼마 되지 않지만 네. 집에 김장에 보태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당시 물가를 환산해 보면 100만 원이면 도대체 김장을 몇 100만 포기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79년도에 뭐지라고 하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얘네들? 아마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옆에 이제 부인이 와서 여보 이거 그분이 절대로 이거 안 받죠. 절대로 안 받아요. 이 전두환 측이 이제 수표를 보낸 게 바로 12.12 군사반란 그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인데 이걸 보냈다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는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뭔가 이제 거사 전에 좀 꺼림칙하게 있는 거예요. 저기 버티고 있으면 뭔가 쉽지 않으니까 좀 유들유들하게 좀 만들어 놓겠다라는 셈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무슨 말까지 했냐면 며칠 뒤에 식사 자리에 초대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요 식사 자리 초대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정승화 총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으로 볼 때는 정승화의 사람인 거죠. 정승화 체포에 방해를 안 받도록 그런 사전 조치를 하거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전두환식 접근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던지고 있는 거네. 네. 툭 던져서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 편으로 합류시킬 수 있겠어. 하면서 툭툭 던져서 그렇지. 색깔 구분을 싹. 그렇지. 결국은 전두환은 안 되겠다. 정승화 참모총장 잡아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노태우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11.6 사태 벌어지면서 11월 초에 이미 정승화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머리를 짜낼 거 아니에요. 그 짜낸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12.6과 정승화 참모총장을 엮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재규가 만약 내란 목적 살인죄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승화를 내란 방조죄로 몰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6대 사실 궁정 안가에 있었잖아요. 같은 건물 아니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혐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기간을 살펴보면 한 달 넘게 이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귀에 들어갔을 법한데 왜 아무도 몰랐던 거죠? 네, 당시에 미8군 사령관이었던 위컴 회고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등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알았네요. 그래서 그걸 당시 국방장관 노재현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그것은 소문이다 라고 치부했다는 겁니다. 노재현 장관은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제 합수본부장한테 두하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이였구나. 굉장히 허물없이 대했다고 네.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그 시점에서 전두환은 군복을 입은 정치인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님에 넘어갔던 거네요. 넘어갔어. 근데 그 눈빛 보면 모르나? 그 이글거리는 그 욕망의 눈빛.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야기타를 쓰고 형님 언니 여전히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태환 수경사령관, 그다음에 이제 정병주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 경찰. 예, 헌병감 김진기. 그 12월 12일에 그 상황을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장군님 어디 계셨다고 했죠 지금? 요정.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식사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라고 예전에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날이 바로 12월 10일. 이게 함정이라니까요.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세 명을 여기다 묶어두는 거예요. 묵술 한 잔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연행돼 갔다. 그걸 듣고 사태 파악을 해보니까 소집을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장세동에도 없고 김진영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미 벌써 12.12 군사 쿠데타 그 멤버에 이게 합류를 한 거예요. 장세동, 유학성, 네. 황영시, 노태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경복궁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복궁이 어디냐면 장세동 단장이 맡고 있는 그 자리거든요. 경복궁이. 근데 이 장세동이 내 휘하란 말이에요. 휘하인데 장세동이 전화를 해요. 장세동이 바꿔!
거기에 유학성이라는 중장이 있었어요. 선배거든요. 아, 나 유학성이야. 장장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형님은 또 왜 거기 계십니까? 거기 내부대입니다. 내부대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저 총장님 빨리 좀 원대밖에 시키세요. 막 이러니까 야 왜 흥분하고 그래? 너도 와서 일단 여기 얘기 들어보면 이해할 거 아니야? 뭐 잘못된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확 또 올라가지고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선배한테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니들 그 꼼짝하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물고 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적정놈의 새끼들! 그때 그 억울한 거와 이 배신감이 아직도 그게 분노가 안 가라앉으시는 것 같아. 너는 더 이상 선배 아니야. 너는 군인 아니야. 반란군이 반란군. 그렇죠. 그 군인들은 내 직속 사령관의 말만 듣거든요. 그렇지. 무조건 이게 군인의 명령 체계인데 그 밑에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 대령들과 손발들은 돌아선 거네요. 그렇네요. 이 순간 군대는 다 무너진 거죠. 지휘체계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 개정을 저쪽 해야 라인으로 돼. 넘어갔다. 다 개정을. 형 군대 아니에요 더 이상. 맞아요. 정승환 참모총장은 지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는 또 이쪽 이 한남동 그 총장 공간으로 향한 어떤 그런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지휘관들을 연희동 요정에 묶어두고요. 묶어놨죠. 전두환은 제가 받으려고 하는 제가 거. 받으러 삼청동 네. 총리 공간에 가 있고요. 그런데 계엄사령관이자 육군 총장을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전두환이 떨렁떨렁 혼자 온 거예요. 아니 너는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면은 당연히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여기서 제가가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죠. 예상했던 그냥 거잖아요. 최규하가 고무도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아서 계획이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네. 당시의 평가는 최규하 대통령의 가장 용감했던 하루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였다라고. 용감했던 하루.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거역할 것 같은 사람은 요정에 묶어놓고 정 총장 체포하러 이렇게 투입시키고 자기는 그 최규하한테 허락받으러 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나머지는 전부 경복궁에 대기하고. 그렇죠. 그 계획을 흐트러뜨린 게 어찌 보면 최규하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통령이 제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계엄사령관이자 총장이 7시 40분경에 체포되는 이런 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끄러워. 그런 말을 보면은 보다가 열번 터져요. 잡혀가가지고 지하실에서 옷 벗기고 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진짜 우리 같은 경우도 열받아. 아, 그리고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반란군을 진압하러 이제 휘하를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반란군이었어. 그 황당함, 진짜 분노, 배신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배신감 말도 못해. 그때 내가 밤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경복궁으로 들어가려고 최후의 연설을 해요. 이 장태환의 같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데 네. 동조하겠습니까? 네, 고맙소 하면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근데 참모가 딱 가라앉고 사령관님 고생하십시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사진을 끌고 갈 겁니까? 가면 총적이라면 죽잖아요. 네. 그 막 말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내가 그러니까 막 짐승 돌리는 거야. 하면서 그냥 땡크를 발로 막 차고 막.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그때 안 잊혀져게. 1979년 12월 12일 당시 대한민국 육군 주요 지휘 체계도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군 최고 통수권자 누구죠? 대통령이죠. 대통령입니다. 네. 그 아래 국방장관이 있고요.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 그렇죠. 정승화 대장입니다. 자, 3군 사령부가 여기 있잖아요. 이 3군 사령부가 얼마나 중요한 부대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방어하는 주요한 부대가 이 3군 사령부의 예하 부대입니다. 이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을 그렇죠,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군이라고 한다면 핵심 중에 핵심. 핵심 부대, 핵심 네. 군이라고 봐야죠. 저도 3군 사령부 진짜? 소속. 우와. 아, 뭐 그래요? 그냥 경기도 일원에서 근무했다는 얘기예요. 거창하게 받아들이시고 김기현 성우가 열연했던 장태환 장군이 이끄는 수도 경비 사령부가 있고요. 수경사 30 경비단장이 장세동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장세동 씨는 통제를 못 하셨어요. 아, 그건 말 안 듣잖아요. 나.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그리고 33경비단 김진영 대령 문민정부 하나회 척결할 때 맞아요,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맞아요, 참모총장이에요. 그리고 정병주 소장이 이끄는
육군 특전사령부, 특전사령관, 이 아래 1공수, 3공수, 5공수, 9공수 여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이 안에서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던 지휘관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공수여단 박희도, 최세창, 김진영, 장세동, 조흥, 또 저쪽에 저 황영시, 노태우. 다 아니,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읽으시는 역시 12.12 군사반란을 전면에서 막으려고 했던 장태환 장군님 보시죠. 유학생도 나오고. 와 많다. 근데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전두환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지휘관들 다 충성 맹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보시면 아까 3군 사령부가 정말 중요한 부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웬일이야. 이 아래 1군 단장, 수도군 단장, 와. 그리고 구사단장 노태우 소장, 또 71 방위사단장, 또 사령관은 막으려고 했지만 그 아래 핵심 예하 부대 이게 웬일이야. 지휘관들이 다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특수전 사령부 정병주 사령관 예하 부대도 1공수, 3공수, 5공수 여단장이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었습니다. 다 넘어간 거야. 발효된 다 거예요. 넘어간 거야 지금. 브랜드만 위에 그대로 있고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는 싹 다 이미 돌아선 거예요. 그렇지. 장태환 사령관 그분이 쓰신 12.12 쿠데타와 나라는 그 회고록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전두환 소장이 보안사령관으로 영전이 되면서 그 주변에 그 하나회 주요 멤버들을 이게 수도권 주변의 부대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중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나중에 이 12.12 쿠데타 일어날 때 그때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합세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장세동하고 김진영은 이미 나 배반하고 저쪽 경복궁에 들어가 있고. 우리 성우님이 이미 나는 장태환이 계시네요. 79년 나를 그날을 배신하고.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이 다 나죠, 저거.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주요 지휘관들은 5공화국 전두환 정부, 6공화국 노태우 정부 때 맞아요. 다 한 자리씩. 다 하죠. 박희도도 저 참모총장 지내고 맞아요. 김진영도 저 참모총 지내고 다 지내요. 맞아요. 장수동은 저 원장 지내고.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던 그 당시 핵심 병력 어디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사의 30경비단 장세동 대령이 이끌고 있죠. 서울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갑니다. 1공수여단과 5공수여단은 김포와 인천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3공수여단은 남한산성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진격을 거네, 하는 거죠. 지금. 또 34단은 바로 행주대교 쪽, 서울 바로 서쪽이죠. 그리고 노태우 소장이 이끄는 저기다. 구사단. 이 구사단이 사실은 서부전선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왜 부대를 전방, 내리면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말도 안 그리고 되지. 이기갑 여단장도 하나의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대 출신인데 괜히 죄송하네요. 이기갑 여단의 전차대대 한 대대도 내려오고 대박이다. 공수여단의 부대들도 다 서울로 이렇게 모여든 거죠.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 되면서부터 하나회 멤버들을 다 요소요소에 자리를 잡게 하고 작전 개시 직후부터 이들은 똘똘 뭉쳐서 서울을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1979년 12월 12일 밤 제3공수 특전여단이 은밀한 작전에 돌입했다. 여단장의 지시로 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 체포작전에 나선 것이다. 누구야? 설문 안쪽 펴시죠. 사령관 집무실에 난입한 반란군들, 그리고 시작된 총격. 사령관을 지키던 김호랑 소령은 반란군의 총을 맞고 숨을 거둔다. 정병주 사령관 역시 총격에 부상을 입고 부하의 손에 체포되고 만다. 작전을 이끈 사람은 제3공수특전여단 15대 대장 박종규 중령. 사령관님을 체포합니다. 이들은 상관이 아닌 반란군의 명을 따르고 있었다. 특전사뿐만이 아니었다. 부사단 연결해. 나 사단장이다. 29연대를 지금 즉시 중앙청 앞으로 출동시켜라. 구사단장 노태우는 휘하의 1개 연대를 빼내 서울 시내로 출동시켰다. 30대가 넘는 탱크까지 동원한 반란. 그러나 출동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 구사단 30년대 어디 출동하는 모양인데 어디 출동시키는가?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디 출동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까? 연대 출동 안 합니다. 11.6 사태 이후 북한의 무력 도발이 우려되던 시기.
반란을 위해 핵심 병력까지 동원한 것이다.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은 전방을 지키고 있던 노태우가 지휘하는 구사단에서 한 개의 예비 연대를 서울로 빼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장태환 사령관이 저기서 청문회 할 때 얘기하셨던 그것이 노태우 구사단이 어떻게 해서 올리기는 원이라는 식으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군인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아니 최전방에 있는 병력을 빼내가지고 그러니까요. 구멍을 뻥 뚫어놓은 건데 서울의 머리 꼭대기예요, 딱. 구사단이 지키고 있는 곳이. 이거를 문을 열어주면 북한에서 서울까지 최단 거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미국이 계속 이 전두환의 낌새를 눈치챘다고 했잖아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위컴 8군 사령관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12.12 군사반란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게 아니라 미군의 작전 통제권 하에 있는 연합군 사령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노태우 전방 구사단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예비 1개 연대를 빼서 쿠데타에 가담시켜서 서울로 진격을 하게 한 거죠. 안보를 담보로. 미군이 안보를 지키니까 우리는 쿠데타를 해도 된다. 이런 정권 탈취 행위였고 미국이 볼 때는 미국과 맺은 국가 간의 약속을 위배한 것이었고 잘못하면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당시에 주한미국 대사였던 글라이스틴과 위컴 사령관이 둘 다 회고록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는 아군끼리 총격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쿠데타 진압, 미군이 나서서 하는 것 안 된다. 왜냐? 이미 61년도에 맥그루더 8군 사령관이 박정희 쿠데타 진압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진압하겠다고 했지만 진압을 못해서 의신이 추락됐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이스틴과 위컴도 5.16의 교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뭐냐. 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 사람들이 군부가 현실적으로 한국의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합법적인 정치 체제를 따르도록 이끄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미국의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서울 중심부에 위치했던 뭐 중앙청이나 6번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접수가 돼요. 장태환 장군이 모았던 100여 명의 병력도 뭐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 거고요. 장태환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승화 총장을 따라가지고 서빙고 그 분실로 연행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탱크를 발로 찰 때 그 심정이 꼭 그랬어요. 저 반란군들을 그냥 보고만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거기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짐승 소리를 낸 거죠. 그러니까. 정승화 체포가 일단 목표였다면 그냥 죄목을 잘 만들어서 체포를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군사 반란까지 일으켰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무리해 보이기도 해요. 정승화 총장은 본인이 공정동 안가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자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승화 총장이 대통령 시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루머나 그런 인상을 계속 풍겼습니다. 정승화 총장을 이 사건에 엮어서 군권을 자신이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정희라고 하는 그 그늘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본인의 얘기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정치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정치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어떤 사람이길래 전두환은 저 박정희의 아들? 이런 평가를 받는지 좀 살펴볼까요? 51년에 육사 11기로 입교했습니다. 육사 11기라고 하는 게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졸업할 때 자신들이 정규 육사 1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기부터 10기는 훈련 기간도 몇 주에서 몇 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육사 11기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본따서 4년제 정규 과정을 마쳤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학할 때는 서울대보다 낫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내에서 굉장히 엘리트주의, 순혈주의. 우리는 선배 그룹과 다르다. 선배 그룹이던 군 지도부를 반감을 가지고 쳐다봤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대표하는 게 바로 육사내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하나회입니다. 하나회, 그렇죠. 박정희를 태양이라고 받드는 하나회가 사실은 박정희로 볼 때는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적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기수에 말 잘 듣고 태양 하나만 바라볼 친구 누구 없나? 하고 딱 봐서
경상도 출신 한 10명을 뽑습니다. 10명을 뽑아서 하나회 선배가 앉아있다가 어디로 전출 가거나 아니면 뭐 내가 더 승진을 하거나 하면 여기가 요직이야. 요걸 그대로 그 하나회 후배한테 물려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점들이 계속 넓어지잖아요. 넓어지죠. 나중에는 다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아랫사람 장교인데 와가지고 형님 그러면 느낌상 하나예요. 너구나 우리 하나회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감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대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러는데 보통 이제 사병들끼리도 뭐 형님, 형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정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저씨라고는 해요. 아니 사병들끼리 형님이란 말은 꿈도 못 꾸는 거고 만약 그런 말 했다는 건 대가리 박아야 그냥. 샴페인 터뜨리고 막 연예인들 와서 막 노래 부르고 또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장 쭉 들이키고 네가 이제 이 자리 맡아야지. 이 자리는 네가 가져야지. 서로 농공 행상을 하고. 정보부는 지금 장규현 씨가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는 와, 서로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분명히 오른다는 역시. 건데 일본에는 황영 씨, 황영 씨? 네. 합참의장도 뭐 견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합참의장도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여기 원로들 싹 바뀌면 그렇죠. 응? 에디터들로. 자기들은 다 이렇게다. 우리 박형한테 한 자리 없는가? 그래서 이번에 바로 그냥 장군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디 한 자리 할까 싶은데 좀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걸 생각하면서 좀 사실 말씀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이 네. 저 쿠데타 저 반란군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반란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아니었어요. 이 12.12 사태가 났을 때도 뭐 한강 다리가 무슨 저 통제됐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았지.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12.12 뭐 반란이라고 이런 거 우리는 몰랐어요. 12.12 쿠데타로 전두환 신군부는 육군 총장과 국방장관 둘을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며칠 내에 장성 40명을 예편을 시켰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회 출신들이 꿰어차는 거죠. 그리고 아까 생일집 잔치였잖아요. 네네. 지금 생일 케이크 누가 얼만큼 먹을까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관님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건배합시다. 건배. 보안사령관이 한국의 실권자라니 뭐 여러 가지 그 유언비어가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 간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불순 세력이 우리 한국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 세력으로 인한 그 유언비어가 계속 이것이 확대되어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것은 역시 혼란을 조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12.12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8개월 만에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고 전두환이 80년 8월에 11대 대통령으로 장충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됩니다. 그리고 권력은 노태우에게 이어졌고요. 쿠데타에 참가했던 다른 장성들도 당연히 현달했습니다. 육군 총장, 장관, 안기부장, 국회의원 등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면 정승화 총장은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빠따 맞고 난 다음에
7년형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예편되어서 이등병. 연금도 못 받게 됩니다. 진짜 연금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죠.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버리면 못 받아요. 물건을 다 잃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성했던 사람이 옷 벗어야 되고 지하철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게 수모잖아요. 그렇죠. 수모 자체가 고문이죠.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내란죄를 묻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뻔하장이죠. 그러니까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참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법체계가 유신 체제니까 네.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체육관에서 이렇게 힘만 있으면 얼마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었을까. 군인답게 살아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건 비극 그 자체로 지금 다가오게 된 거예요. 전두환 사령관이 그 여의도 요정에 발을 묶었던 그 세 사람. 결국 이분들 모두 다 보안사에 끌려가지고 고초를 당했고요. 이듬해 1980년에 강제 예편을 장태환 사령관 회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일 치욕스러운 건 직속 부하들한테 당했다는 거죠. 배신당했다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당한 것은 그래도 낫다. 더 화가 나는 건 중간에 왔다 갔다 한 육군본부의 수뇌부들이었다. 장태환 사령관이 퍽 차고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있죠. 정말 이러고도 있을 겁니까? 마문을 빵 털어 하면서 나가는 게 그 씬이 있거든 또. 그러니까 저쪽 경복궁은 똘똘 뭉쳐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못 내고 오영부영하면서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이렇게 눈치만 본 거죠. 그 당시 이쪽에 뭐 있던 장군들이랑. 가운데 있는 정병주 사령관은 어떻게 되셨어요? 비극적이었어요.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88년에 경기도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유서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게 타살을 주장했지만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나 너무 속상하다, 저 오늘 얘기는. 또 잊혀진 또 죽음도 있어요. 특전사령부 비서실장이었던 김호랑 소령 사령관 지키려다가 결국 반란군에 총을 맞아가지고 결국 사살되었고요. 또 반대로 박윤관 일병은요 참모총의 공관경비 책임부대 해병대에 총에 맞고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군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비극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일병은 무슨 점? 상상화 시키면 해야 되는데 해야죠. 평생을 앞으로 역사 속에 반란군으로 남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그 귀한 아들이에요. 집의 아들들이며 형제였겠어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그 정선엽 병장은 제대하기 3개월 전에 또 저런 일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형님분도 그때 그 분노와 증오심에 힘들어하시다가 종교에 입문해서 지금 선교사 활동을 하고 계시대요. 돌아가셨을 때 바로 이 국립현충원에 묻히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사건 당시에 네네. 자기들 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 하고 그랬어요. 명령 따랐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네. 그래서 안장은 결국은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아유. 육군병장 정선엽의 묘. 예. 그러니까 12월 13일이죠. 제가 삼각지를 거쳐서 택시 타고 출근하는데 택시 기사가 어젯밤에 대단한 총격전이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로 가서 면회 신청을 했어요. 네. 면회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아직도 소통하고 있을 네. 정도로 교우 관계가 참 좋았어요. 1979년 12월 13일 수도 통합병원에서 순직. 용서할 준비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이 잘못한 사람이 사죄를 해야 진입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재판에서 판결이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참, 네. 정말 진짜 나라를 지킨 주인공의 이름을 좀 예. 여러 차례 새기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게 어떻게 보면 전두환은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정선혁 병장은 네.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어서 진짜 군인이란 게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에 경비 초소에 설 정도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크고 그 집안에 얼마나 자랑이었을까. 네, 아무튼 이후에 또 이어지는 그 5.18의 비극이 사실 여기 12.12 이 그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되돌려볼 수 없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양성한 정예 장교 집단이 군사 반란과 하극상을 벌였고요. 특전사는 북한의 인민무력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육군본부를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전방을 지키던 구사단은 전방을 지킨 게 아니라 서울을 진주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마치 군대가 사병 집단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보라는 명분과 군인이란 자긍심이 사라진 치욕의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